험지 출마 말이 나오기 무섭게 서울 출마를 외쳤던 하태경이 어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하태경이 어제 느닷없이 종로 출마를 말한 겁니다. 그동안 정청래가 있는 마포울부터 여러 지역들이 언론에 떠올랐죠. 그 말들이 많았는데 놀랍게도 하태경이 노렸던 지역구는 같은 당 최재형이 현역으로 있는 종로였습니다. 당장 최재형이 현역인데 웬 흠지? 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동안 저는 영남 다선 중진 의원들은 국민의힘 자산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들에게 불출마를 종용한다거나 수도권 험지 출마를 강요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정치 생명을 끊는 것으로 어느 누구도 함부로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 수도권으로 갑자기 선거구를 옮겨 성공한 사례는 정몽준 의원 단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혁신위는 물론 언론까지 희생이라는 명분 아래 중진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해 왔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 혁신안에 아직 아무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혁신안이 나올 무렵 국민의힘 중진 가운데 유일하게 부산 해운대 지역구를 떠나겠다며 서울 출마를 선언했던 사람이 바로 하태경입니다. 그 하태경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로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 지역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서울이 한복판 수도권 중심 종로에 도전합니다. 말은 참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하태경이 내세운 명분은 이렇습니다. 종로에서 패배하면서부터 우리 당의 수도권 의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국회 과반 의석수도 급격히 무너졌다. 이것이 종로를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종로는 이낙연이 사퇴를 하면서 지난 대선과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최재형이 아주 큰 차이로 당선이 된 선거구입니다. 당연히 같은 당 현역이 있는 종로를 과연 험지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기자가 종로가 쉬운 지역구는 아니지만 험지라고 보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묻자 하태경이 답변이 이렇습니다. 그건 현역은 최재형 의원이 맞는데 지금 분위기가 지난번 총선 분위기로 완전 리셋되었다. 종로는 지난 세 번에 걸쳐서 다 민주당이 차지한 지역이다. 지금 언론에서 부르는 험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기자들이 묻고 싶은 것은 그런 의미에서의 험지가 아니라 같은 당 의원이 지역구에 출마한다면 험지 출마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하태경은 기자회견에 앞서 당 지도부는 물론 최재형과도 직접 만나 상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재형 의원님은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드렸던 종로에 도전한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당신이 어떻게 막으시겠나 양해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다.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 의미를 선의의 경쟁의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제가 하태경의 말을 문법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조금 그 답변을 다듬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최재형은 인터뷰에서 출마를 양해했다는 하태경의 말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태경의 출마 얘기는 미리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현역 의원이 멀쩡히 있는 곳을 험지라고 하면 나오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랬습니다. 양해라는 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내가 나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 그렇죠. 최재형 입장에서 당신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출마를 하느냐 이렇게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동안 일부 언론은 하태경의 서울 도전을 두고 대통령 측근이 해운대를 노리자 하태경이 먼저 선수를 쳤다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비서관 말도 있었고 대통령의 아주 오랜 부시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 직후 혁신위가 출범을 하면서
하태경의 서울 출마는 유일한 험지 출마로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험지 출마에 솔선수범했다는 찬사까지 받던 하태경이 숱한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가 아닌 당내 얼마 되지 않는 수도권 의원의 지역구, 그것도 비윤계인 최재형의 지역구를 선택했다는 얼떨음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1번지라는 종로의 말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곧바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습니다. 종로는 아직도 대한민국 상징적인 곳인데 하태경이 갈 곳은 아니다. 출마는 자유지만 착각이 도를 넘는다. 참 재밌습니다. 자, 이재명의 재판은 이제 국민의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아주 재밌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민 90%가 이재명 재판 생중계를 원한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벌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는 뉴스가 잇따랐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작된다면 이재명의 재판도 이제 앞으로는 생중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케이블 TV로 틀면 법정하는 채널에 들어가면 이재명 재판이 중계가 되는 겁니다. 28일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법원 재판만 허용을 하던 생중계 방송을 앞으로 1심 재판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마 생각보다 시청률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최근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는 국민의 87.9%가 이 재판 생중계에 찬성을 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내년 초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시범 사업을 준비합니다. 한편 대법원 선진국에서는 과거와 달리 재판 과정이 그대로 영상으로 공개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TV 중계는 물론 인터넷 방송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이재명은 살아남기 위해 지금 온갖 꾀를 냅니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때 대의원표 반영 비율을 줄이고 권리당원 권한을 높이는 내용의 당헌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권리당원 표 가치가 지금보다 최소 3배 이상 높아집니다. 권칠성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날 당무위를 열어서 이러한 내용의 당헌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도부는 12월 7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중앙위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당장 내년 8월 전당대회부터 이러한 룰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친이재명계는 왜 지금 이런 당헌 변경을 획책할까요? 일각에서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총선에서 패배했을 경우를 대비한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권리당원 권한을 높이는 건 그간 친명계 의원들과 강성 당원들이 주장을 해온 내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모두 1인 1표제로 동등하게 바꿔야 한다는 게 친명의 주장입니다. 이재명도 얼마 전부터 표의 등가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당비를 내는 250만 권리당원 중에 절반은 이재명이 출마했던 지난 대선을 전후에 입당했습니다. 민주당 주변에서는 이들을 이재명 팬덤 혹은 개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이들의 표 가치가 높아져야만 친명계가 당권을 장악하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6,000명 규모의 대의원은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그리고 상임고문, 지방자치단체장, 또 지방의원 등 당연직 대의원과 그리고 각 지역위원장이 뽑는 선출직 대의원들입니다.
호남과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당원이 적은 영남권에서 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든 제도입니다. 지역의 당원 수를 고려하지 않고 1인 1표를 적용하면 영남권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전국 정당이 될 수 없다. 이런 판단에서 대의원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대의원 그룹은 권리당원에 비해 오래된 간부급으로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주류였던 비명계의 압도적입니다. 대의원들이 힘을 빼는 이번 당헌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이 DJ 정신을 망가뜨렸다며 이재명 사당화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재명은 그런 내부 반발에 대해서 이렇게 비켜갔습니다. 당에 다양한 입장이 있고 제도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게 아니라 소위 양해해야 하는 것이니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들을 모아가겠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에 1인 1표에 대한 열망이 큰 건 사실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단번에 넘어서긴 어려운 배기에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점을 이해해 주면 좋겠다. 자, 그러자 비명계의 수장 이낙연이 반발했습니다. 이낙연은 28일 민주당의 현 상황에 대해 참담하다는 말로 집약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참담하다. 당내 적대와 폭력적 운동이 난무해서 품격을 잃었고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면역 체계를 잃었다. 그렇습니다. 아주 이 표현 저는 적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확한 표현이다. 이 민주당은 면역 체계를 잃었습니다. 부도덕과 폭력적 운동의 무방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낙연이 말이 이렇습니다.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이 적고 어찌다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한다. 그렇죠. 일주일에 2번씩이나 재판을 받으러 가니 사법 문제에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휘발성이 높은 것은 바로 사법 문제니 말입니다. 결국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의 불치의 암 같은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낙연은 어제 용산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라는 제목의 학술 포럼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민주당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정오의 폭력적 운동이 난무한다. 결국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 체계가 작동해서 여러 문제를 걸러내고 건강을 회복했지만 현재의 민주당은 면역 체계가 무너져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민주당은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질병을 막지 못한다. 이낙연의 이런 진단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후보자를 선출할 때 왜 이런 현인을 버리고 이재명을 선택했을까요? 뒤에 덧붙인 이낙연이 말이 이렇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에 무뎌지고 국민의 마음이 둔해졌다.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한다. 그러면서 한 말은 이재명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민주당의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는 것은 리더십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으로 인해 벌어진 사단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 말입니다. 자, 이낙연은 포럼 뒤 기자들이 신당 창당 여부를 묻자 여러 갈래 모색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이 당대표 선출 등에서 대의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권리당원 권한을 확대하는 등 개딸 강경파가 원하는 쪽으로 당헌 개정에 나선 데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세세한 문제는 깊게 생각 안 한다. 사당화 논란이 있는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현 문제는 바로 사당화입니다. 어쨌든 이낙연이
28일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다고 외친 곳은 연대와 공생 포럼 주최로 열린 토론회입니다. 이 연대와 공생 참 오랜만에 듣죠. 이 연대와 공생은 대선 경선 당시에 이낙연의 싱크탱크였습니다. 이낙연은 기조연설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불신과 무능의 양대 정당에 의한 정치 양극화는 국민을 분열로 내몰며 국회와 국가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결과 정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당은 붕괴한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허약해졌고 강성 지지자들은 제도를 압도할 만큼 강력해졌다. 자, 결국 이낙연도 신당으로 생각을 바꾼 것일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낙연이 이날 기자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은 민주당의 사당화입니다. 사당화를 아쉽게 생각한다는 말은 언제든 자신이 민주당을 떠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낙연은 비명계 공천 학살 가능성에 대해서도 듣기에 따라서는 무덤덤하게 보이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시스템 공천이 훼손되면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어 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하이라이트는 이낙연이 이재명을 직접 공격한 부분입니다. 대선 끝나자마자 민주당 최고 책임자가 졌지만 잘 싸웠다고 먼저 규정 지은 걸 보고 경악했다. 그 말은 남들이 패자를 위로할 때 쓰는 말이지 패자가 먼저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것은 아니다. 또 일각에서 이낙연이 적극적으로 돕지 않아서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던 게 홍준표나 유승민 덕분은 아니지 않나. 남 탓하는 자기 파괴, 참으로 못난 짓이다. 특히 이낙연은 기조연설에서 두 거대 정당의 혁신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이낙연은 거대 정당 내부 혁신이 시급하지만 양대 정당의 혁신은 이미 실패했거나 실패로 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절망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갈래 모색이 이어지고 있다. 그들과 상의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들이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자, 결국 신당 창당을 말한 것입니다. 이낙연은 기자들에게 신당 창당을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힘이 친윤과 비윤으로 갈라서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 것처럼 민주당 역시 친명과 비명으로 갈랐을 게 이제 확연해졌습니다. 한편 이낙연은 비례대표제가 과거 20대 총선 방식인 병리병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극심하게 만든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는 다당제 구현이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과 문재인에게 검은 그림자가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굿뉴스라고 해야 하는가요? 먼저 이재명 스스로 최측근임을 밝혔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것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한 때문입니다. 그 대선 경선 자금을 누가 썼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벌금 7천만 원과 추징금 6억 7천만 원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2년이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첫 판단이 유죄, 실형 선고로 나온 것입니다. 언론은 법조계에서 이재명의 사부 리스크가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썼습니다. 재판부는 김용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용은 작년 11월 구속 기소가 됐죠. 그리고 6개월 만인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재명 복심, 김용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된 것은
재판부가 한때 이재명의 측근이었다가 돌아선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유동규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을 인정을 한 결과입니다. 어제 언론 몇 군데가 바로 이 점을 짚더군요. 유동규의 진술에 재판부가 신빙성을 인정했다. 유동규는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웨이에도 지금 형사합의 33부가 재판을 하고 있는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그리고 성남 FC 불법 후원금 재판에서도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 유동규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관련 피고인들은 꼼짝달싹 못하고 모두 유죄 그리고 실형 선고를 받아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밝힌 실형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 사건은 성남시 의원이던 김용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던 유동규가 대장동 개발 등과 관련해 민간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금품 수수 등을 통해 상호 밀접하게 유착돼가는 과정에서 행해진 일련의 부패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미 이 국회에서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요청했을 때 설명을 한 내용과 거의 일치하죠. 김용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 선출직 공무원의 공정 청렴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놓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정확히 본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김용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그리고 뇌물 7천만 원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 김용은 지난 2021년 4월에서 8월까지 남욱에게 이재명의 대선 경선자금 지원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남욱에서 유동규로 정민용을 통해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재판부는 6억 원이 김용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 4,700만 원은 유동규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거나 김용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6억 원은 확실히 갔다. 2억 4,700만 원은 정확한 용치를 아직까지도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금품이 오갈 당시 김용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습니다. 또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김용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 의회 도시건설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그러니까 성남시 의회 의원이었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그리고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유동규에게서 4차례에 걸쳐 총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판부는 김용이 유동규에게서 2013년 4월 건네받은 7천만 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건 뇌물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남욱에게는 2021년 불법 자금을 마련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남욱은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유동규와 정민용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또 재밌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무죄 이유가 이렇습니다. 유동규와 정민용은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해서 이 불법 자금을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것은 다 맞는데 법리적으로 불법 자금을 수수한 공범은 아니다. 김용과 공범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김용이 법정 구속되자 이재명의 반응이 뉴스에 초점이 됐습니다. 이재명의 반응은 곧장 나왔습니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 기자들이 유동규는 무죄를 받았는데 폴리바게닝이 의심되는가? 쉽게 말하면 검찰이 원하는 것을 다 시인해주고 대신에 구형량은 확
확 낮추는 이 플리바게닝을 약속한 것이냐, 그걸 의심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김용이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법원이 김용과 민간업자 유착 관계가 있다고 봤다. 이렇게 물었지만 이재명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이 대표적 관계자로 표현한 사람은 어제 선고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검찰이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 일주일 만에 2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부정자금은 1원도 없었다. 글쎄요. 선거판에는 돈은 다다익선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욱은 주지 않은 돈을 김용에게 줬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판사들은 엄격한 증명이 없으면 함부로 유죄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